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기획하고 주최한 역사 팬데믹을 질문하다 학술대회 종합토론의 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김태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매일 확진자가 2,000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 역시 이전만 하더라도 팬데믹은 매우 생소한 용어라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아주 위험한 질병 전염병을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팬데믹 하면 작년에 일어났을 때 한 3개월 정도면 가지 않을까, 저 예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대 의학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도의 전염병은 잡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런 아주 낙관적인 생각은 오판임이 입증이 됐죠.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또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서 생계 기여를 받는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늘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 또 시민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취지에서 오늘 잡은 이 주제는 대단히 시사적이고 또 하나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늘 보면 학술 행사들이 학자들의 몇몇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어떤 담론이라든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고민들이 학자들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또 소통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추진했던 그 취지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학술대회를 좀 더 친근히 가까이 하면서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처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가야 될지, 현재 이 코로나만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인류가 겪었던 전염병의 역사, 그 사회적 의미,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아까 자주 나왔던 얘기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또 민간은 무엇을 할 건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직한 시민은 무엇인지, 또 하나 여기서 늘 고민되는 게 이 가운데 늘 보면 코로나를 둘러싸고 일어날 거, 과거에도 그랬죠. 흑사병 같은 경우에도 흑사병을 둘러싸고 일부 소수자를 혐오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학살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전염병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 재난임을 볼 수 있는 현상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과거의 전염병의 원인, 배경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공유하면서 어떤 방향을 나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첫 번째로는 경기대학교에 계시는 김기봉 선생님께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늘 보면 토론자들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뭔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 많은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10분, 좀 늘어지면 한 15분까지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요령 있게, 그리고 조금 얘기를 너무 이렇게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좀 쉬운 용어로 좀 설명하면서 아주 요령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를 그러면 김기봉 선생님 께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대학교 사학과 김기봉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가 역사 팬데믹을 질문하다. 예, 질문을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팬데믹을 질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것은 빅히스토리인데, 그러니까 빅히스토리는 모든 것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 모든 시간 다 포함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갖고 그것의 문제를 보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 나름대로 팬데믹을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인간만 역사가 있냐는 거죠. 과거와 대화하는, 과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유일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인간만 있는데 인간만이 현재 우리에게 현안이 되는 문제를 과거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기 학술대에는 이제 지금 우리 현안이 되는 문제가 팬데믹이니까 팬데믹에 질문을 합니다. 과거의 팬데믹에 질문을 하는 게 오늘의 학술대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은 인간은 배우는 존재입니다. 인간만 학문이 있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한다는 건 뭐냐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점점 아는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성공한 존재가 된 것은 이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역사, 이 팬데믹을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이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는 것을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문제가 새로운데 낡은 답으로 답을 할 수 있을까? 저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가능한가? 두 번째, 가능하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답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한테 이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난 인터뷰인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Yes and no다. 가능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에 팬데믹은 배나 아니면 말로 전달이 됐습니다. 바다는 배로 전달됐고 땅은 배로 전달됐습니다. 오늘날은 비행기 속도로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배나 말로 팬데믹이 퍼졌을 때의 시대의 대책을 가지고 비행기 속도로 팬데믹이 되는 답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세계화라는 문명의 조건이 다른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팬데믹이 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변이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초고속도로를 통해서 변이가 빠르게 일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었을 때의 대처 방식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과학입니다. 이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리한테 방패가 있습니다. 팬데믹의 바이러스의 창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관계가 모순입니다. 창과 방패의 모순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저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팬데믹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창과 방패라는 이 현상, 이게 저는 뉴노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 같은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팬데믹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초연결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창발적 현상입니다. 이게 뉴노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과학이 있고 그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백신입니다. 이 백신이 뭐냐면 mRNA 백신, 이거는 메신저 리보핵산이라는 게 얼마나 획기적이냐면 이거에 관한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신의 화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면서 과학자인데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트로이 전쟁에서
아폴로 전쟁, 아폴로가 쏜 화살에 맞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한 징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인류가 처음 겪은 일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으로 맡고 있는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그게 뭐냐면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신을 갖고 있냐면 정보를 주입하는 백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전의 백신은 뭐냐면 약한 항체를, 약한 그 병원균을, 병원체를 주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보를 알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유전 정보,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죠. 스파이크 단백질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우리 스스로가 면역 항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럼 위드 코로나가 뭐냐는 거죠. 바이러스를 우리는 박멸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새로운 문제고 위드 코로나를 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결국은 바이러스와 인간이 공존해야 됩니다. 공생해야 됩니다. 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과거로부터 이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방패를 만들면 예를 들면 또 다른 창을 만들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백신은 우리 인간도 집단 학습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집단 학습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학습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변이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치명률은 낮은 상태로 가고 감염력은 점점 큰 상태로 갑니다. 그럼 누가 승리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 가는 상황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감기처럼 되는 거예요. 독감처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에서 물질입니다. 숙주를 만나면 생명체처럼 활동합니다. 이들도 진화하고 인간도 진화합니다. 이러면서 인간이 가는 이 문명의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공생진화를 해야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인류가 여기까지 온 거는 결국 공생진화입니다. 닌 마굴리스가 동식물의 탄생, 진핵세포, 결국은 인간이 이런 생명체가 나온 거는 진핵생물의 기원입니다. 진핵생물에서 세포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세포와 단세포가 연결돼 가지고 새로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의 진핵생물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동식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하나의 과정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통해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럼 감염병의 역사, 전염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답을 내놓은 사람은 저는 맥닐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맥닐이 전염병의 역사를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했습니다. 거시기생의 차원과 미시기생의 차원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뭡니까? 지구의 기생충입니다.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그 기생충 약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구가 결국은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생명체가 나온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결국은 우주로부터 온 거고 지구라는 것 속에서 진화된 것들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기생충 약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거시기생입니다. 지구에서 인간의 입장은 뭐냐? 지구를 뜯어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 대한 경고가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 있습니다. 미시기생은 뭡니까? 우리가 미생물과 병원체와 그리고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한 겁니다. 이 두 개에 관해서 인류가 앞으로 살아남고 문명을 지속하려면 이 거시기생과 미시기생을 우리 지금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위드 코로나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를 짜는 거, 저는 이것이 역사가 코로나에 질문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브리노 라토르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결국은 우리는 지구상에서 태어났고 지구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지금의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 거시기생과 미시기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감염병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급히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 10시부터 무려 기조경연 1분 그리고 또 5분이 발표한 거에 대한 요약을 못했는데 제가 토론자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잘 요약을 하셨길래 일단 말씀하실 때 간단하게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김기봉 선생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쩌면 오늘 발표자들 모두 해당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학술대 그 제목이 역사 팬데믹을 질문하던데 역사에서 배울 게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들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발표에 여기엔 응당의 이제 답변들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신동원 선생의 발표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답을 하실 것 같은데 이따가 제가 여기에 대한 좀 뭐랄까요 반론이라든가 이런 걸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마찬가지고 또 자세히 들어보면 또 방향까지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희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박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들과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김기몽 선생님 위드 코로나 요즘 말하듯이 얘기하듯이 이런 신종 바이러스 이런 세계가 같이 나가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그 전염병과의 그 공존이 아닌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이제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내지 정복과 피정복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공존, 공생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면밀한 이따가 토론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국사편찬위에 계시는 황병주 선생님께서 약정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황병주입니다. 예, 앞서 우리 김기봉 선생님도 역사 팬데믹을 질문하다라는 이번 주제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한국의 60, 70년대에 대해서 연구 내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70년대 제가 또 마침 태어난 연대가 또 60년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난 이후에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현대사가 되겠죠. 동시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하여간 60년대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물론 제가 60년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60년대 기억이 그렇게 자세하진 않습니다. 이제 주로 70년대 기억으로 봐야 될 텐데 저는 시골서 자랐고요. 70년대 한국의 농촌의 그 삶과 지금의 21세기의 한국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저도 이제 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 아이의 경험이 너무 달라서 특히 저의 그 경험이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될런지 정말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어릴 때 경험이랑 시골의 경험이랑 우리 아이의 경험은 너무 달라서 거의 접점이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를 한 거겠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사실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후진국이라고 해야 될 테고 지금은 어쨌든 OECD든 UN 개발 회의에서도 한국을 이제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닌 걸로 선진국으로 취급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고요. 그만큼 불과 한 40년, 50년 만에 한국 사회에 놀라울 정도 변화가 있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이 팬데믹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60, 70년대 이런 팬데믹이 왔으면은 지금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대응을 했겠죠.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이제 K 방역이 상당히 좀 크게 평가받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나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미국이나 서구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이 방역이 상당히 효율적이었고 잘 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죠. 물론 한편으로 또 서구 쪽에서는 그게 아시아적 특성으로 또 아시아적 특수성으로 뭐랄까요 집단주의적 어떤 전통에 강한 어떤 그런 통제에 익숙한 그런 문화적 어떤 그런 걸로 또 폄하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과거의 선진국 항상 한국 사회는 추격,
요새는 뭐 추격을 넘어 이제 추월의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뭐 한국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뭐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 다를 텐데 어쨌든 그 현재 한국 사회가 그런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과거 선진국을 무조건 따라가거나 그 이렇게 좀 뒤에서 따라 배우는 뭐 이런 방식과는 달리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방역의 주체가 일단 공공적인 업무니까 주로 이제 국가의 업무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중의 협조가 되겠죠. 이제 국가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대중의 협조가 아주 결정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그 국가에 의한 일종의 동원, 정책 집행과 대중의 반응 이런 것이 70년대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지속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70년대 이제 박정희 유신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50년대 한국의 징병 기피율은 20% 이상입니다. 그때는 애지간한 좀 표현은 그렇고 좀 조금만 뭐 손을 쓰면은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5.16 쿠데타 이후에 이렇게 10%대로 떨어지고 그래도 10%대거든요. 10%대 중반까지도 갑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유신 체제 들어오면서 0점대로 떨어집니다. 0.12%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징병 기피율 그때랑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뭔 얘기냐면은 전쟁 때 왜 백 없어서 군대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어쨌든 사회적 특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게 거의 크게 터부시되거나 어떤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까지 그렇게 취급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요새는 뭐 이해창 옛날 신한국당 후보에 의해서 보이다시피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뭐랄까 부담 내지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만큼 국가의 정책이 대중들의 동의 내지 호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관철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국가가 어떤 정책적 동원을 통해서 대중의 동의랄까 협조를 이끌어내서 어떤 국가 캠페인이랄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물론 새마을운동이 성공이었다고 보기 힘들죠. 가장 기본은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촌향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고 시골 농촌의 삶이 도시를 능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서 도시에 이주하는 거를 새마을운동이 전혀 막지는 못했죠. 그래도 당시 농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그전에 그 정도로 국가의 프로젝트에 대중이랄까요 농민들이 호응했던 케이스는 제가 아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70년대 한국의 국가는 유신체제로 상징되듯이 상당히 뭐랄까 좀 독재 체제죠. 그러니까 최악의 반민주 체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시기에 국가와 대중, 국가와 민의 접촉도 민의 어떤 밀착은 오히려 상당히 높아졌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대중의 동의와 저항이 같이 맞물려 있긴 하죠. 한편으로는 민주화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마을운동이 열심히 추진되는 이런 아주 복합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와 어떤 대중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해졌고 밀접해졌고 그만큼 국가의 통치성이 요새 유행하는 말로 거버넌스라고 할까요? 그런 건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의 팬데믹에 대한 K 방역의 어떤 역사성 이런 걸 생각할 때 한번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되었고 산업화와 함께 상당한 정도의 복지도 사실 한국의 복지 체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70년대 의료보험이 77년대 본격 시행되지만 정부 재정은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절반, 그 다음에 가입자 절반. 그러니까 정경련 그때 의료보험 사무소가 정경련 회관 안에 있을 정도로 정경련이 주도했죠. 그러니까 정경련이 동의를 안 하면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정도로 국가에 의한 또 복지랄까 이런 상당히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이후에 상당히 이제 복지가 강화되면서 민주화, 그다음에 산업화, 복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21세기 한국의 국가 권력이었던 통치성 이 문제가 70년대 이래, 60년대 이래의 한국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변화 과정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의 팬데믹 대응에 어떤 그런
성공이랄까요? 이런 측면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하나는 이게 제가 70년대, 60년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 전염병 내지는 질병에 특히 전염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측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를 호열자 콜레라에 비유해 가지고서 박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즐겨 사용하기도 했고, 김구 같은 경우도 왜 그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박테리아에 비유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70년대까지도 그 간첩에 의해서 콜레라균이 퍼졌다. 이런 뉴스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예컨대 70년도 어떤 신문을 보면은 이 군산 지역에 콜레라가 창궐을 했는데 그 지역이 주로 간첩들이 출몰을 하는 지역이다. 그때 70년 당시에 전 세계 어디에도 콜레라가 없었는데 한국에서 유독 군산 서남 해안 쪽에 콜레라가 창궐한 것은 간첩의 소행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전염병이랄까 이런 거를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시킨 이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 전쟁 당시 이제 세균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 측이랑 미국 측이랑 서로 세균전을 감행했다라고 서로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그런 비난전이 이제 아주 격렬하게 진행됐었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콜레라가 자연적인 어떤 재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정치적, 어떤 국제 정치적, 심지어 전쟁까지 수반하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 코로나의 기원에 대해서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이 돌기도 했었고, 이 반중국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강하게 좀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코로나 기원을 가진 상당한 논쟁과 갈등이 전개되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요새 협중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하고 긴밀히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어떤 전염병, 팬데믹하고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수면 아래 아직 가라앉아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되짚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가의 중요한 어떤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고 상당히 공공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공공성이 강한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방역이 가장 중요한 건 의료 체계와 의료 인력들 이런 어떤 의료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의료 체계는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공공병상이라든지 심지어 공공의대 신설이 좌절될 정도로 이 의료 영역에 있어 한국의 공공성은 대단히 취약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K 방역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유가 뭘까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팬데믹 하에 의료 공공성 문제를 한번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의료 체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70년대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이후에 한국의 주요 대학병원들이 대규모로 이제 증축이 되죠. 뭐 건물도 아마 10몇 층짜리 고층 건물을 올리고 병원도 아주 대형화되고 또 이 서구나 어떤 이런 선진국으로부터 각종 첨단 의료기기를 대대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병원은 크게 짓다 보니 당연히 병실만 늘린 게 아니라 치료 수준도 훨씬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근데 70년대 수준에서 치료비를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공공적인 어떤 의료보험도 제대로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 병원 자체 이미 산업이 되는데 이 산업의 핵심은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의료보험 체계가 나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 중심의 어떤 민간 병원 중심의 시장 의료 체계가 확립이 되었고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 공적인 의료보험 체계가 나옴으로써 결국 안정적인 의료비 충당이 가능한 이런 구도가 70년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 시스템은 이제 민간 시장 중심으로 굴러가는데 그 치료비는 의료보험을 공적인 차원에서 이걸 담보해주는 이런 게 맞물려 들어간 이런 시스템이 짜여진 게 저는 70년대였다고 보는 거고, 이 시스템이 현재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의 공적 성격과 의료 시스템의 사적 성격, 이 두 개가 결합된 시스템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뭐랄까 한국 의료 체계의 어떤 특성 속에서 이 공적력의 핵심이었던 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역인지. 예컨대 병상 수가 부족할 때 민간 병원에 그 병상을 동원한다고도 하는데 공공병원은 워낙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안 진행된 것 같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 팬데믹과 의료 공공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볼 그럴 계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황병주 선생님의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잠깐 드는 생각이, 그 60년대 아까 정준호 선생님이 그 구충제 기술 그 국산화 과정을 얘기하면서 체변 봉투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런 학술대를 하면서 이런 체변 봉투가 지금 20대 30대들한테 과연 이게 닿을까, 겪어보지 않은 자기 역사인데, 이럴 때 고민하면서 오늘 황병주 선생님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들은 지속되고 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지금 유럽에서 많이 논란됐고 우리 K 방역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의 문제. 그러니까 그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금 통제하고 탄압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들. 그것이 과거에 유신 체제의 그런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점에서, 지금 세대들에게도 결코 과거 얘기가 지금 얘기가 별개의 옛날 얘기가 아닌,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에 대한 성찰해야 될 게 바로 그 인권의 문제와 방역에 대한 그 효율적인 그 수행, 이런 문제들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늘 드는 게, 늘 이게 사회적 문제인데, 어떤 전염병이 돌면 우리 내부에서 어떤 희생양을 찾게 되고 혐오하고 분리하고 격리하게 되는데, 이게 늘 이데올로기와 같이 연결되는 경우 왕강 우리 현대사에 자주 볼 수 있다 하면서, 이승만 정부나 이제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어떤 특정 집단을 그 전염병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상상케 하는 담론들도 그런 영향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내부에서 또 하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늘 보면 뭐 우리 내부의 소수자들에게 그런 모든 걸 전가하는, 그 지금 현재 통제가 되고 방해되지만 이게 잘 안 됐을 경우는 누군가를 또 희생양을 삼을 수 있는데, 이런 우려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뭐 그런 점이고, 마지막은 늘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고민하는 게, 지금 방역 체제가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여전히 공공의료병원 중심이 되고 있지, 과연 민간이 얼마큼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지금 많은 이 방역에 그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의사, 간호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 힘든 노동 속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공공성이 취약하지 않은가, 여전히 우리가 K방역으로 칭찬하지만 여전히 남는 과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따가 이희마 선생님이 말한 전쟁과 전염병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그 국민에 대한 통제할 때 이 전쟁과 그리고 전염 어떻게 활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청암대학교에 계시는 김인덕 선생님께서 약정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인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청암대학은 어디 있냐면 그거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순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KTX 타고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쩔까? 예, 아이고 준비가 부족했네요. 예. 제가 있는 데는 그 순천만 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 건강과 관련해서 제가 간호학과에서 철학하고 역사, 다문화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제일동포 관련된 학교고, 저는 제일동포 연구자인데 학교에서 간호학과 소속되다 보니까 그 근대 정치와 신체 정치라 그래가지고 2018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지는 한 4, 5년 됐고요.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더 해서 그 질병 및 의료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올라온 기차 안에서도 유튜브 통해서 참 많이 배웠어요. 특히나 제가 있는 순천은
소록도까지 그 제 연구실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록도는 저의 개인적인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심 지역인데, 특히 그 시가기요시가 와서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신 교수님께서 기타사토 시바사부로 말씀하셔서 굉장히 흥미가 깊었고요. 그래서 기타사토와 시가기요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신 교수님의 그런 발표가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 작은 역사 보기를 지난 한 5년 정도 해갖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5년은 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제일동포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정말 인간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이야기 전제하에서, 그러면 뭐 중요한 일상적인 모든 삶들을 다 방기할 수는 없는데 가끔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역사 속에서 저는 작은 일상 보기를 할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이마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 전쟁 관련된 그 질병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가장 힘든 게 전쟁 나면 약한 사람들 죽잖아요. 어린애나 그다음에 여성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 사람들의 죽어가는 숫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그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시켜 왔죠. 그러니까 전쟁이 역사에서 차지하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도 저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오늘 그 팬데믹 얘기하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는 대유행하는 그 바이러스가 이른바 산업혁명 이후에 창궐 한다는 게 일반적인 그 의료 관련된 연구자들의 이야기이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른바 그 부와 권력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의료의 접근도 균등화가, 공유화가 되어졌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 질병의 지식 체계는 사실은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연구의 얘기를 통해서 저는 소수자 이야기를 3번째로 작은 역사 보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연구소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2년차 그 연구 결과물입니다. 지식장의 변동과 공중위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는 이제 제일동포, 이른바 이민자로서 일본에 살고 있었던 1930년대 우리 민족의 도대체 그 질병과 건강에 관한 인식을 작은 신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 신문 자료라는 거는 이제 김문준이라고 하는 오사카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그 제주도 출신으로 항일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이 1935년에서부터 6년 시기에 만든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이 민중시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36년 9월에 강제로 폐간되어지는데, 이 신문에 보니까 어렵고 힘든 그 민족적, 계급적, 이중적 그 구조 속에서도 일본에 살았던, 특히 그 오사카 살았던, 지금은 이제 오사카에서 그 칸조센이라 그래서 환상선 JR이 도는데,
스루아 씨와 모모다니, 그리고 그 시장 안쪽에 가면 조선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카이노 지역, 지금은 그 이카이노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졌는데요. 이카이노가 돼지 우리 치는,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이렇게 뭐랄까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작은 역사 보기 차원에서. 1931년 시기에서부터요. 그 민중적 차원에서의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오사카 민중진료소라고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신노동조합 산하에서 의료부를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과 그 지역에서 같이 일했었던 일본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진료 활동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 말고도요. 지금도 남아 있는데 조선시장 쪽에 가면 각종 그 약방,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익순 의원이나 우리제약 주식회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일본 땅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물론 이제 일본인들도 왔는데 많이는 안 왔어요. 그런 작은 역사도 존재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의료 관련해서 질병 관련해서 전시를 생각하시면 이 자료는 꼭 한번 보여주시면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소수자의 역사가 작은 역사 보기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소수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참 버티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역사학자들 중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오늘의 테마인 질병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대응을 하느냐를 단계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불안하대요. 내가 병이 걸린 걸 알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폐암 사기다, 췌장암 말기다 하면 이제 맨 처음엔 불안을 느낀답니다.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죽거나 살거나 뭐 되겠지.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죽음학 책도 보고 뭐 근데 그러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맨 처음엔 불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질이 난답니다.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세상에 내가 뭐 어떻게 세상과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그리고 나면 그래, 이거라도 고맙다. 적당히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이거 참 꿀꿀하네, 하루하루가. 하루를 약으로 버틸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하루에 한 번만 먹는데 하루 종일 좀 그 주변 분들 얘기 들으니까 몽롱한 상태로 하루를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영한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건강의 문제는 참 그 지역과 자연과 일상이 결합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게 우리들한테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요. 저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는 소수자의 문제와 함께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말은 공유제 하고 그 의료의 그 평등한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 사회 속에서의 의료의 그 분배가 과연 우리끼리 문제가 아닌가, 다수자의 이익만 가져오려고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자본주의적 시장 구조 속에서의 이른바 건강과 의료의 공유제가 정말 필요한 또 하나의 시대라는 생각도 작은 역사 보기 차원에서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 또 두 분께서 설명하신 데서 또 빠진 것들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 메꿔주신 게 하나가, 우리가 늘 의료의 공공성을 굉장히 소리 높여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 소수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의 의료 혜택에 들어와 있는지, 또 의료 분배가 공정한 건지, 이런 문제를 또 역사적 신뢰까지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제일 선생님이 그 전공인 제일조선인 문제에서 그 당시에 그 일제 강점기 조선 일본에 살고 있었던 제일조선인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처했던 의료의 그 불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평등, 차별, 이걸 이겨내면서 스스로 민중 진료소를 만드는 그 희망의 싹도 봤는데,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저 사각지대에 있고 또 소수자로서 전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앞에 세 분이 대부분 이제 서양사 아니면 한국사, 그래서 역사 관련 전문가신다면, 이번에 소개해 주신 분은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열심히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 김선 선생님께서 약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시민건강연구소 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어가지고 제 전공은 약학하고 보건화학입니다. 그래서 분류하자면 이제 자연과학도 전공을 했고 사회과학 전공을 했고요. 앞선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덜 인문학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고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제 주로 전공 연구 분야는 세계화와 기술의 공공성,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이제 의료급여와 같은 의료보장 체계와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워낙에 이 기술이라는 이슈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여러 코로나19 기술의 개발과 생산과 배분을 둘러싸고, 특히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팬데믹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 국제적인 배분의 문제, 그 국가 간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다른 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나누어 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저는 앞선 발표해 주신 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의문점 혹은 이제 떠오르는 생각, 이런 걸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신동원 선생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든 생각입니다. 그 호열자에서 코로나까지 과학, 보건, 사회 공진화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 주셨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의 유행병의 역사로 보면 그 2003년 사스보다는 2009년 신종플루가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대표에는 빠져 있어서 불어 한번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제 사스가 본격 유행을 하지를 않았고 신종플루는 어느 정도 이제 유행을 했었잖아요. 사스가 물론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그것에 이제 서막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국제 보건 거버넌스가 여러 가지 개편이 있었고, 사실 이제 신종플루 당시의 거버넌스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버넌스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마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이제 타미플루라는 그 치료제를 전 세계적으로 구매 경쟁하고 사재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백신 구매 경쟁하고 사재기하는 게 사실 정확히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당시 이제 신종플루 당시에 국내 기업의 이제 녹십자라고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이 빠르게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을 해서 자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녹십자가 공장을 설립할 때나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이제 후일 평가에서 그렇게 많은 그 지원을 받고 나서 개발을 하고 판매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그 백신 판매로 인한 엄청난 수익이 주가 상승, 아니면 뭐 그 수익 자체로 그 일개 민간 기업에 이제 귀속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 정확히 또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치료제와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적어도 이제 한국 상황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동환 선생님 발표 자료 중에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세계의 도래 혹은 이제 낙관론의 중단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혹시 가깝게는 기존의 이제 신종플루 팬데믹만 보더라도 혹시 그저 변형된 재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낙관론이나 비슷한 문제라면 개혁의 새로운 드라이버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과학과 보건과 사회의 공진화라는 틀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먼저 과학기술을 보면 어쨌든 전대미문의 속도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낙관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보건이나 이제 방역 기술 차원에서 보면 보건은 본래 이제 사회과학적인 측면과 이제 자연과학적인 측면이 둘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먼저 본다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뭐 3미를 피해야 한다든지 3T 기술이 이제 우리가 잘 키입 방역의 성공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스크 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리두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난 지식과 기술들이 새로이 개발되고 발견된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낙관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과학기술이나 보건 방역 기술을 활용하는 사회의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기술의 불평등한 배분이나 인권 문제, 그리고 이제 의료 기반과 경제적 기반의 붕괴 문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나 뭐 국제 거버넌스의 무력화 같은 이제 뭐 세계화의 역습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사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과거에도 경험했고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낙관론의 중단이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비관론을 제기하는 거고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제 일부러 제기를 드려봤고 이후에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 토론에서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영석 선생님은 안 계신데 이영석 선생님 그 발표해 주신 부분이 정확히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해왔던 사실은 연구해왔던 부분인데요. 코로나 초기에 많은 이들이 이제 20세기의 스페인 독감 사례 팬데믹을 코로나와 유사하다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영석 선생님 발표대로 사실 국제 보건 공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19세기의 콜레라 대유행 시기와 오히려 유사한 측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실 1차 국제위생회의를 둘러싼 쟁점들만 봐도 팬데믹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과학과 외교를 어떻게 이제 조정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코로나 상황에서 일치하는 것 같고요. 작년과 올해 이제 세계보건기구를 둘러싼 각국의 이제 연합체, 협의체, 세계보건총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19 대비 대응 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에는 기존의 체계로 잘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팬데믹 조약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코로나 초기부터 이런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기술들을 공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배분하자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백스 백신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새로운 거버넌스를 출범하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거버넌스들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도한 것처럼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혼란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국제 보건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실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유사한 부분은 사실 이런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제 관계나 국제 정치 경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콜레라 대유행 당시에 이제 영국의 위치에 대해서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기해 보시면 초기부터 영국과 미국이 굉장히 독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백신 사재기를 한 나라가 그 두 나라고요, 정확히. 그리고 WHO를 탈퇴한다, 뭐 트럼프가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이제 코백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또 이제 팬데믹 조약, 그런 이제 WHO나 기존의 보건 영역, 국제 보건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서의 어떤 논의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앞서 이제 정준호 선생님 발표에서 또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역과 산업 영역으로 기존에 이제 간주되던 영역에서 그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재화의 무역을 둘러싼 그 부분들이 사실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보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공조와 협력을 모색하려는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은 콜레라 당시에 이제 영국이 아닌 뭐 프랑스를 대표해서 여러 다른 국가들이 주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이 아닌 유럽연합 아니면 나아가서 북반구에 대항하는 남반구 국가들, 인도나 남아공 같은 그런 신흥국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영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새로운 국제 공조가 필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떤 원칙이나 이제 구성 원리가 핵심이 돼야 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이제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영석 선생님 발표에서 나와 있지 않아서 첫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국제보건 거버넌스를 넘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결정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건강을 위한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가 돼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부문을 넘어서 무역과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 위기의 대비와 대응도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저기 앞에서 토론하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국제 공조를 하려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 자원의 기여 가능성이라든지 국제 거버넌스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라든지 그것들이 이미 이제 국제 보건 영역을 넘어서 이미 굉장히 불평등한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교정 없이 국제 보건 거버넌스가 공평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국민국가의 정부 중심, 북반구 중심을 넘어서 남반구를 대변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민주적 거버넌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팬데믹이나 공중보건 위기가 더 이상 이제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부분 여러 발표와 토론에서 나왔는데요. 이미 이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같은 것들이 시민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서 국가 간의 글로벌 수준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들이 정부나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도 시민사회 간의 글로벌 연대 또한 이제 탄탄하게 이제 갖춰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경험한 것 같은 이런 국가 간의 모두가 모두에 대한 경쟁, 이런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제 국민국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보다 보편적인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지금 이제 K 방역 얘기를 이제 발표나 토론에서도 여러 번 이제 들었는데 한국이 K 방역을 성공했다면 그것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도대체 뭐냐? 그냥 이 경험으로 끝나는 거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행 대비와 대응에 성공을 했다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을 돕기 위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이제 다른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제 영미권이나 이제 서구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이제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실 원리에 강하게 기반을 하고 국제보건 원조나 이제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델과 한국의 모델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선생님 발표에서 일부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역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80년대에 한국의 구충지 국산화 경험을 통해서 보면 사실 이제 특허가 아닌 기술의 확산과 유통이 혁신을 추동한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이 기여할 바를 보여준다는 거에 너무나 동의를 했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공급 중인 이제 여러 가지 초국적 기업들이 대부분은 사실 재원이나 심지어 원천 기술까지 공적 영역으로부터 이제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았고 심지어는 이런 여러 국제 보건 이니셔티브 여러 국가들이 기여한 그런 공적 기구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비단 이제 과거의 뭐 녹십자 사례처럼 해당 기업의 수익, 어떤 주주들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지불할 만한 가격이라든지 공평한 공급이라든지 충분한 양의 생산을 위해서 기술이나 지식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를 시민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생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생산 확대가 안 되냐? 결국에는 사실 이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제도적으로 불과 25년 전에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앞서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립스라는 전 세계적인 그 지재권 보호 제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그때까지 충분히 산업화할 수 있었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나라들이 이후에 새로운 국가들이 그렇게 될 수 없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80년대 한국이 역공정을 통해서 구충제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었다면 사실 현재 인도나 남아공이 백신 치료제 개발 못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실제로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에는 초국적 기업들이 역공정을 통한 복제약 생산을 염려해서 소수 기업이나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라이센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역사적 맥락들을 고려할 때 지금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이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또 그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사다리 걷어차기 방식이 아니라 그런 이제 기득권 체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정한 공평한 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 앞에 이제 K방역이 어떤 그 성공 요인이 있었냐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주셨지만 보건학이나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사실 메르스 대응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들 많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공중보건 대비 역량을 이제 가질 수 있었다는 거 불과 굉장히 가까운 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사실 이제 초기에 질병관리본부가 진단 기술을 굉장히 빨리 개발해서 공적으로 개발해서 그걸 공개해서 민간 기업들이 그냥 갖다가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고 초기부터 3T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볼 때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에 계신 김선 선생님께서 다른 역사학자 달리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역사학자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 보건의학을 하시는 분이 현실적인 이 조건과 역사적 맥락을 결합해서 하나하나 질문하셨는데 뭐랄까요? 저는 신동원 선생님 관련된 질문은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과학, 보건, 사회 공진에서 유독 사회가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기몽 선생님은 앞으로 해결할 길은 과학이다. 위드 코로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운데 위드 코로나 할 때 인권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누군가 접종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강제로 그러면 접종을 시킬 것인가? 만일 접종이 그 어느 정도 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거기서 바로 인권의 문제와 뉴노멀 그래서 그 사회적인 어떤 책임 문제 그리고 어떤 시민 사회가 어떻게 그거를 합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돼 있을까 이제까지 잘 되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발표하신 이영석 선생님이 이제 그 아까 그 국제 공조의 필요성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쭉 말씀하시는데 과연 지금 현재 국제 공조가 가능할까 가장 걱정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지금 지적 재산권 문제 많은 일부 특정 기업들이 이런 지적 재산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걸 과연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중제 국산화 과정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과연 오늘날 제3세계 후진 쪽에 같이 공유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는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발표자들께서 계신 분들께서는 또 거기에는 적절한 답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신동원 선생님과 관련된 질문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카메라가 이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서 네 나가서 의자를 갖고 의자를
예,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진짜 많이 배웠고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해 주시는 것들도 상당히 답변하기는 힘들지만 아주 그 뜻있는 것이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이제 이 분야를 또 공부를 하면서 주로 그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했지만 서양 질병사까지도 뭐 일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코로나 유행을 놓고 봤을 때 전염병 대치가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코로나 그 대처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한 3T 중에서도 앞에 2개 T일 것 같아요. 스크리닝, 그 다음에 계속 그 트레이싱. 이게 이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전부 다 나중에 통계 보고로서만 사후에 인지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그냥 집단 면역입니다. 지난 다음에 보니까 집단 면역이 생겨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집단 면역이 생겼더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결과만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 신종 플루 때부터 어떤 나타나는 것은 트레이싱이 가능해요. 이 사람의 동선이 어떻게 되고 동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누가 감염이 되고 그와 접촉한 사람들은 또 몇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전체에 굉장히 그 복잡한 네트워크를 잡아낼 수 있게 됐죠. 이게 이제 IT 기술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종 플루, 메르스 그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역 방식입니다. 전파 차단하고 그 다음에 골라내고 피병원이나 또 격리시키고 뭐 이런 어떤 행정력과 어떤 뭐 세균설에 바탕한 과학 정도였는데 지금은 트레이싱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실시간 중계되고 그 다음에 아주 또 놀라울 만한 현상은 이 실시간 이루어지는 일이 중계가 됩니다. 거의 이거 유례가 없었던 일이죠. 이게 중계가 안 된다면은 이게 내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저 지난간 일인데 환자가 몇 명 나왔고 어느 동네에 몇 명 나왔고 내가 갔던 데 어떻게 되고 이 정보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 정보들이 다 나오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신문을 통해서 하루 지난 다음에 신문 아니면 저녁 때 나오는 방송을 통해 가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유행해가지고 어떻게 뭐 죽었다라는 다소 먼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역이라는 것의 대상이 이전에는 의료진과 그 다음에 어떤 행정력을 행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고 실제의 그 감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대상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 방역 주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스웨덴이나 뭐 영국 같은 데서 집단 면역을 하겠다. 과거의 경험 갖고서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집단 면역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걱정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생태계적인 균형은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사상자가 얼마 되든 안 되든 간에 공존을 이루어 왔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하나의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가 주는 교훈은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 가장 유력한 방식이 검역이었습니다. 이게 검역에서 전파 차단하고 그런 방식이 15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20세기, 21세기 문턱까지는 그 방향으로 했는데 현재는 전혀 다른 방식의 그 스크리닝하고 트레이싱하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역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이전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역하고 다소 먼 물론 소수자나 장애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압은 굉장히 심했고 이들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자유주의적인 인권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여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는 기존의 인권론 재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 발전에 따라 가지고서 그 프랑스 대혁명기에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인권론의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한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긴밀하게 방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강권, 뭐 인권 이런 것들도 그 올드 노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뉴 노멀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돼야 될 것인가가 어떤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인권의 역사, 전염병의 역사를 통해 가서 과거에서 봤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지금 스크리닝, 트레이싱하는 이 방식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 뉴노멀이라는 게 단순히 3T, 그다음에 아까 4가지 사회적 원칙 이런 것들로 표현되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을 갖다 담는 새로운 노멀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원칙이 개방성, 투명성, 자발성 그리고 하나가 혁신성 이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팩트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얘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4가지의 특히 자발성 이런 부분이 인권하고 충돌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뉴노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질병사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했을 때 완전히 미지의 상황에 어떤 방역 대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전처럼 사후에 발표하고 누가 죽었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안 생길 문제가 지금 생겨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가 끝나도록 아까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사회성에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검증돼야 될 부분이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뉴노멀의 어떤 그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는 점이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사회성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근대가 만들어질 때의 어떤 인권 가치 중심의 근대 사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탈현대 이런 방식의 뉴노멀이 필요한 시대에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또 4가지 사회 원칙이 혹시 그런 것을 재구성하는 뉴노멀의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대구대 역사교육과 신규환입니다. 오늘 저 발표랑 토론 다 잘 들었고요.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들이 대부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2가지만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K 방역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현재 이제 코로나 19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건데, 뭐 앞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저는 뭐 K 방역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이제 달라졌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19, 20세기까지는 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봉쇄형의 방역이었다면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K 방역은 개방형으로 바뀌었다,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큰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70년대, 80년대에 우리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뭐 이게 나왔다. 근데 이게 일면 동의가 되고 일면 동의가 되지 않는데, 이전에 이제 학술대회에서 실제로 저는 그 2012년에 메르스의 경험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메르스 방역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의사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를 그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방역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기존까지의 방역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현재 방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지금 방역하기도 바쁜데 무슨 역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메르스의 경험이 왜 중요했냐면은, 그러니까 방역하는 사람은 지금 방역하기 바쁘죠. 역사를 무슨 지금 당장 방역이 급한데 그때 역사 공부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역사는 어쨌든 이게 체득이 되고 지속적으로 비판적 검토, 성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메르스의 경험이 실패를 했고 국민적으로 굉장히 어떤 분노를 가져왔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때 실패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또 신종 감염병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르스 이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이후, 코로나19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그런 어떤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근현대사를 전공하지만 뭐 동아시아 각 지역의 질병사를 아까 신동호 선생님 30년 했지만 저는 한 20여 년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면은 1970년대까지도 모든 국가들의 그 방역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독점이고 억압이에요. 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고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권력에 활용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 비판하기에도 이 정부가 가진 자료는 공표하는 자료하고 책상 속 자료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대통령한테 보고한 자료 보면은 언론에 보고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고 어디나 동아시아 각국 아마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양 각국도 그런 정보를 독점해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정당화되냐? 있는 그대로 발표하게 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그런 그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21세기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서 기존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어쨌든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뭔가 투명하고 또 시민사회도 많이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달라진 그 현 세대에 맞는 또 새로운 어떤 방역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선 선생님께서 이제 국제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역할을 많이 해야 돼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또 선보이고 수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과 관련해서 아까 김기봉 선생님이 이제 미시기생과 거시기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문명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그 패스트도 얘기를 했지만 패스트의 이 발병 근원을 보면은 사실 어떤 환경 파괴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의 어떤 개발과 환경의 파괴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이제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인류 문명 내지는 국민국가 단위의 그 국가가 어떻게 이제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그 대응이라는 게 무조건 파멸이 아니고 어쨌든 서로가 미시기생과 거시기생 사이의 어떤 균형과 타협을 이루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아까 소수자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또 기민하게 대응하는 그러니까 제가 제 발표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 제국 시대에는 굉장히 기민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패스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독점해서 이런 것을 보였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어떤 노쇠한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거는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국민 내지는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활력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 결합돼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무조건 제가 K 방향이 성공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새로운 이런 모델을 우리가 찾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신종 감염병의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문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 문명을 바라봤을 때 이게 마치 적자 생존형으로 가진 자들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끊임없이 도태되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뭔가 이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도전 내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김선 선생님께서 토론하실 때 아까 국제공조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가 나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춘제 국산화를 발표하신 정진호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선 선생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셔서 제가 더 할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토론해주신 내용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인류세에 들어서 이제 나타나는 인간 활동의 증대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생태적인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이론화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동의가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 있어서도 어떤 이런 정책적인 차원 혹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인가, 어떤 역사적 경험을 도출할 것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박승만 선생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고통들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고, 이제 위드 코로나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아까 이제 김인덕 선생님하고 김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기존의 이런 전염병 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응들과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이런 전체 사회, 특히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구조적인 불평등이 현존하고 오히려 옛날보다 심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위드 코로나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과연 그 고통을 불평등하게 부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점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 코로나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이나 이런 위험들을 감수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런 미시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역사, 특히 이제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추가로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역사학을 하다 보니까 역사학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죠.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1000년 몇천 년을 물론 자연사 하시는 분은 더 대단하시긴 한데, 물론 이제 현재의 어떤 과학 기술이나 어떤 의료 기술의 발달, 그것이 현실 내지는 지나온 과거의 어떤 관행이나 아니면 제도, 어떤 가치관까지도 급속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얘기죠. 50년대 미국에서는 이렇게 방사능으로 치약도 만들고 방사능으로 몸에 좋은 거라고 그래서 살균 작용 좋고 해서 무슨 먹거리도 그걸로 이렇게 살균도 하고, 방사능이 인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저는 바이러스 박멸과 인간의 멸종이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731 부대의 이시 소장을 비롯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 일상적인 시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사람 일렬로 세워두고 총을 발사해서 몇 명을 관통하고 패스트 기준 실험도 했다고. 미국의 미군의 그쪽에서 그 데이터를 다 가져갔고, 메릴랜드주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시베리아 쪽에 있었던 또 소련으로 다 그 데이터를 가져갔고, 전범 재판 단 한 명도 기소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유명한 아까 녹십자도 나왔던데, 일본이 녹십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교토대나 일본 후생성에 다 일본 최고의 의료 의학계 엘리트들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시가 이런 장관들이 다 해서 일본 녹십자에서 에이즈 감염된 혈액으로 무슨 치료제를 만들어서 수천 명 감염되고 80년대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 녹십자하고는 60년대 말인가 기술 제휴랑 자본 출자 조금 해서 하다가 금방 헤어졌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를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도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의 어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본에 의한 소유권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실 기술에 대한 맹신, 이것이
사회를 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 기술이 과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지 또 다른 아우슈비츠를 만들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축적되고 하면은 그것이 사회적 어떤 권력이 불평등한 그 수로를 따라서 어디로 직접되고 누구에 의해서 활용되는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약간 투명성이나 어떤 뭐 개방성 아니면 어떤 시민의 개인 뭐 이런 걸 강조를 하시기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잘 안 됐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 박멸을 기술에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랑 같이 뭐 결합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역사 경험을 많이 참조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김기봉 선생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큰 목표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말씀하는데 여전히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간다면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김기봉 선생님께서 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각자 관심대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다 중요한 문제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전과 이후에 다른 게 뭔가를 일단은 구별해 돼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일단은 전염병이란 말 거의 공식적으로 안 써요. 이제 감염병이지. 전염병은 인간 중심주의예요. 감염병은 연결이 문법이 다른 거죠. 병원체와 인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틀이 바뀐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도 문제의 차원을 국가의 차원으로 보느냐, 계급의 차원으로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었을 때 인류한테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졌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인류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예요.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저는 새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모든 것은 다 연결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연결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하고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으로 보면요, 이 연결을 만든 건 우리가 만든 책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한테 들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지구 생명의 역사가 진행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계,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이런 식으로 한번 넓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위드 코로나 문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 문제를 어떤 차원으로 볼 것이냐인데, 위드 코로나 문제를 사람의 차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람과 바이러스 차원을 볼 거냐, 아니면 생태계 전체 문제하고 볼 거냐. 근데 지금 우리한테 문제는요, 지구 환경 문제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기후 온난화도 뭐든 간에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요,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점이 새롭다는 거예요. 이 점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들을 바뀌어야 돼요. 예? 이거 그리고 아까 어떤 발표를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체가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그 우리가 또 누구냐야. 예?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게 바로 이게 질문 아니냐. 저는 이제 각자마다 그 자기가 서 있는 위치나 자기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질문의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점이 새롭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가 참 기획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신동원 교수님이 발표한 게 굉장히 거시적이면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마지막 발표하시는 그 박승만 선생님께서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미시적으로 아까 이제 신동원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가 다
방역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데 어쩌면 일상생활사에서 그 어떤 시골의 어떤 지식인이 반의사가 되는 과정을 발표하셨는데 혹시나 이제 거시 차원 말고 미시 차원에서 상호 어떤 주체, 방역의 주체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미래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지 어떤 시민윤리 차원이든 아니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책임감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박승원 선생님? 네. 사실 이제 그 시민사회 전체의 의료의 공공성 문제를 좀 논의할 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로 60에서 80년대 의학사 연구하고 예전에 그 생활사 연구와 요즘은 의료 기술사 연구를 주로 하는데요. 황병주 선생님 글 정말 많이 읽고 공부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황병주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한국에서 60, 70년대 박정희 정부 의료 정책이 지금의 모습을 규정한다고는 하는 것은 뭐 거의 상식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50년을 지나면서 생긴 일종의 어떤 경로 의존성 같은 것에서 지금 저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뭐 확실한 일일 텐데요.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박정희 시대와 지금이 아예 똑같은 거냐 그렇게 얘기하자면 물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60, 70년대가 아까 그 대곡일기에서 신권식 그 대곡마을이 보여주는 것처럼 비어 있는 공공 영역을 민간이 억지로 채워야 했던 것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채우던 민간 영역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공공 영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테면 뭐 코로나19 그 당시에 지금 그 작년이었나요? 그 공공의대 설립 문제 같은 것에서도 보이듯이 그래서 아까 김선호 선생님께서도 아까 사회가 가장 좀 사실 공진화에서 조금 먼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자들이 과거의 일을 연구하지만 문제의식은 언제나 현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조금 더 이제 지금 현재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교류를 하고 또 이 의료 공공성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해야 된다면 그냥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그 아까 신 교수님께서 환경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저는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그냥 외기만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 10시부터 지금 장장 6시 가까이 쭉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앞에 거는 오전 이제 강의가 있어서 미처 듣지 못하고 발표문을 이제 집에서 보면서 역사학적으로 많은 걸 반성하게 됐어요. 사실 역사학자는 늘 보면 말은 굉장히 현실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전망한다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문제의식도 못 갖고 그냥 과거에 파묻혀서 과거의 맥락만 찾아 헤매는 골동품상이 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이른바 인문의학 뭐 요즘 의사학을 하시는 많은 전공자들께서 그런 것들 결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보건학을 하신 분 보면 오로지 현실의 문제만 묻혀가지고 과거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맥락을 다 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 발표자나 토론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코 아니 오히려 역사학자들이 퇴보되어 있고 오히려 의사학이라든가 인문의학 하시는 분들이 오늘의 문제를 고민을 또 과거의 역사적 맥락 또 미래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작년 1학기 때 우연히 이제 대학원 강의를 재난 강의를 했어요. 그 뭐 코로나 예상한 게 아니라 재작년서부터 하겠다고 학생들이 공언했고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문제 의식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가지고 일본에 나눴던 단행본책을 읽으면서 아주 굉장히 뭐랄까 급박된 상황을 썼어요.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바다에서 해일이 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도망가던 모습으로 논문의 시작하더라고요. 거기 나온 게 바로 재난 역사학을 해야 된다. 그 재난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나갈 때 한 번도 역사학자는 재난 역사학을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가? 이건 오로지 과학자들의 역할이다. 뭐 보건 연구자들의 역할이, 역사학자들은 영역이다. 우리는 오로지 인간의 영역만 할 뿐이다. 이걸 하는 거는 자연사다. 우리가 스스로 배제하고 우리가 스스로 도망가지는 않았나, 이런 반성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김기봉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큰 좌표를 내놨다고 봐요. 흔히 말하는 개개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채워야 되겠지만 큰 방향은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른바 뉴 노멀이라는 그 시대적 화두를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늘 지구 공동체라는, 또 지구에 기생하는 지구인으로서의 가치, 어떤 일체감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공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게 양자 같이 가야지 어느 하나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수레는 아니다. 이게 양바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거, 또는 공공성 문제와 또 지구인의 기생이라는 그 일체성,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오늘 토론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의미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오늘은 결론을 다 낼 수는 없었지만 또 하나 시발적인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전염병을 시작했는지 몰라도 아까 김기봉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팬데믹은 단순한 과거의 흑사병과 다르다. 왜? 지금 현재 자연의 기후, 이상기후 이런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서양사학자들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흑사병도 사실은 기후하고 관련돼 있었다. 소빙하 기후하고 굉장히 관련됐지, 앞으로도 전염병은 더욱더 기후하고 같이 맞물릴 거다. 오늘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환경 문제가 결코 전염병과 뗄래야 수 없고 결국 인간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작년에 학생들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정복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과 자세로는 결코 이건 극복할 수 없다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김기봉 선생님의 큰 총론, 또 신동원 선생님이 그 각자의 할 역할들이 어떻게 같이 나아갈 것인가, 또 시민사회가 뭘 해야 되고 국가가 어떻게 할 건가, 그 속에서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담아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이 재난 문제를 건드렸다면 앞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소재주의가 아니라 한번 시작했으면, 우리 현재 가장 큰 문제들이 산업 안전 문제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드려요. 지금도 1년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는 노동자의 그 산업 안전 문제, 도대체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또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여다보는 산업 안전 문제, 또 우리에게 늘 다가올 수 있는 뭐 지진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수 문제, 이것도 기후 이상기후와 같이 맞물려 갈 겁니다. 과거의 홍수의 역사가 어땠고 그걸 어떻게 관리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홍수 문제를 어떻게, 가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상기후와 맞물려 살고 식량 위기도 오게 될 거고, 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이왕 시작했다면 적어도 재난 문제를 가장 급박한, 지금 현재 전염병이라면 아까 산업 안전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화재, 뭐 교통 문제, 뭐 두고두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험의 시대, 위험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극복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극복이 아닌 어쩌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인가, 이게 이후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기획한 그 주제,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글과 토론 내용은 이후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 또 우리 시민들이 누구도 편견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같이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의 안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길의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시강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